안녕하세요. 헝다쇼크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M팀 이신재입니다. 복합적인 이슈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M팀 모두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발표는 헝다그룹에 대한 소개, 헝다쇼크의 원인과 현재 상황, 헝다의 파산 근거, 이에 따른 증시에 미칠 영향과 M팀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헝다그룹에 대한 소개입니다. 헝다라는 이름보다 에버그란데가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헝다는 항상 항에 클 대자를 써서 항상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름이 가진 의미 덕분이었을까요? 헝다는 2009년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고 지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2017년도 매출이 중국 내 7위인 것이 증명하듯이 헝다는 280여 개의 도시에서 1,300개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국 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헝다그룹 시자인은 그리 좋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보유한 헝다의 지분에 막대한 배당금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2017년 포브스 선정 중국 1위 부자에까지 등극했지만 현재 헝다가 경영난에 빠지자 바로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벌써부터 헝다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헝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헝다쇼크는 헝다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헝다가 지난 23일 1,400억가량의 이자를 갚아야 했는데 1,000억은 달러화 채권이었고 400억은 위안화 채권이었습니다. 외신에서 헝다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증시가 불안에 떨자 헝다 측은 전날 갚기로 한 위안화 채권 이자를 장외 방식의 협상을 통해 체결했다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증시가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이는 달러화 채권을 갚지 못했고 위안화 채권 또한 현금으로 갚지 못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이렇게 23일 헝다는 이자를 갚지 못하고 디폴트 유예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29일에 이자 또한 갚지 못하게 되죠. 헝다가 디폴트 상태로 가고 있음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래프에 보이듯이 10월부터 12월까지 여전히 많은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헝다는 10월 4일 어제 홍콩 증시에서 거래 정지가 됩니다. 옆에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헝다의 재무 구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부채와 지급해야 하는 비용들 대비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이자를 갚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헝다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적 이슈가 그렇듯 모든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미중 무역 갈등에서부터 풀어보고자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에게 크게 시달리기 시작한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출산율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중국의 인구는 두자녀 정책, 심지어 세자녀 정책까지 시행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결혼도 안 하려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할까? 중국 정부가 고민했을 때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공산주의 국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쌍감 조치라고 하는데요. 초중학생 주말 방학 사교육을 금지시킨 겁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 상상을 해봅시다. 한국에도 이제 강남 8학군이 있죠. 그곳의 사교육 학원들을 다 문을 닫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비싼 돈을 주고도 그곳에 살았던 것인데 이제 그곳에 살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중국도 동일합니다. 쇠치팡이라고 하여 대도시의 좋은 학군 지역들의 부동산이 급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급락의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자연스레 공급은 넘쳐나고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값이 단순히 사교육 규제로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린 출산 장려와 민심 회복, 시진핑이 중국 최초 3연임을 앞두고 강조하고 있는 공동 부유에 맞춰 집값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2016년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하기 시작하자 치솟던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습니다. 그렇게 관리되던 집값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금리를 내리는 등 완화적 거시 정책으로 주요 도시들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2020년 8월 3대 레드라인을 제시하죠. 이렇게 기업을 압박하고 후에는 가게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 1월에는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 제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인상하며 투기를 억제하니 자연스레 공급 과잉이 찾아오고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싱크탱크 빅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중국 31개 중 20개 성시 주택가격이 평균 10% 이상 하락하고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전략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대비 베이징 15.8%, 칭다오 22.8%, 텐진 21.8%, 랑팡 46.9%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더 던져봐야 합니다. 그럼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 다 망하는 건가? 아니라면 헝다는 왜,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된 것일까? 중국의 부동산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공산주의 특성상 부채 중심의 성장이 강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중국이 3대 레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선수금 제외 자산 부채 비율 70% 이하, 순 부채 비율 100% 이하, 현금 자산 단기 부채 비율 1배 이상 유지를 내세우는데요. 이때가 2020년도 8월입니다. 1년 전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데 당시 3대 라인을 모두 위반했던 헝다는 부동산 1위 기업인 완커가 순부채 비율 20%까지 하락시킨 데 반면 98.8%까지 밖에 줄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부동산 외 전기차, 보험, 식음료, AI 등 무리한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해온 것이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헝다는 유동성이 악화되고 디폴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헝다의 파산 근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헝다의 파산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용등급에서 사실상 디폴트 선언. 둘째, 중국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세 번째, 중국 당국의 낮은 규제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온 것인데요. 현재 헝다는 디폴트 유예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용평가도 달라졌는데요. 세 평가사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헝다는 현재 투자 위험도가 매우 높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심화될 것입니다. 표에 중국에서 실행한 정책들에 대해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부채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업의 대출을 막아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가계의 대출 또한 제한시켜 기업이 가계를 통해 매각을 하기도 어려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싸게라도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정부가 집값 하락은 반가운 뉴스지만 또 폭락은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에 제한령을 둡니다. 헝다는 10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팔아서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5만 원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하는 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또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헝다가 망할 운명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중국은 그래도 공산국가인데 국가에서 살려주겠지. 중국 자국민 재산의 78%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데 부동산 2기업을 망하게 냅두겠어? 어떻게든 살리겠지. 즉, 구제금융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요. 구제금융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부가 중국의 은행들을 강제하여 구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당이어서 가능한 것인데 이 가능성 또한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들이 PPT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광연 매체의 촌편집인인 헝다그룹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대마불사라는 유행을 바라지 말라는 일침인데 이는 곧 공산당이 헝다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헝다그룹의 파산에 대비할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을 지시한 내용에서도 헝다그룹을 구제할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 역시 공동부유 강조에 나선 시진핑 국가주석이 빈부격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부동산 산업을 위해 손을 뻗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이 헝다그룹의 성장은행 지분을 매입한 것은 헝다의 질서 있는 파산을 위한 리스크 관리로 보인다.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헝다의 파산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 같고, 그럼 우리의 증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오늘이죠. 10월 5일 한국 코스피 3000이 깨졌습니다. 그럼 이것이 모두 헝다 때문인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였죠. 헝다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때 가장 많이 비교된 것이 리먼 브라더스와의 비교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리먼 브라더스와 헝다의 사건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부채 규모, 부채 비율 등을 확인했을 때도 그 규모가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먼 브라더스 사건의 경우 부동산 위기가 파생상품 위기까지 이어져 손실의 폭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헝다의 경우 손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리먼 브라더스의 사건과 같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 크레딧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중국 달러채에서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부동산 하이힐드 가격은 헝다 이슈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가능 채권 가격은 최근의 노이즈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역내 회사채 스프레드 역시 작년 말 이제 국영기업들의 디폴트가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와 지난 5년 평균 레벨보다도 낮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5년물 CDS 프리미엄도 43.5로 2016년 자본 유출 우려 당시에 120보다도 낮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헝다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다른 부동산 기업들은 부채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1년 전이죠.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3대 레드라인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기 전에 애초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는 2017년부터 시작했기에 헝다를 제외한 기업들은 3대 부채 비율 요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부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기 부채 상황을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헝다와 다르게 단기적인 금융 충격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보 덕분일까요? 앞서 언급드린 다른 부동산 기업들의 주가도 헝다와는 다른 횡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레드 등급이죠. 순 부채 비율이 99.8%인 헝다그룹의 주가가 폭락한 것과 달리 그린, 옐로우 등급의 기업들은 주가가 변동이 크지가 않습니다. 특히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폴리, CMSK와 같은 국영개발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8월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헝다그룹 이슈가 산업 전반의 위기가 아닌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개별 기업의 이슈로 간주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헝다의 이슈가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통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한 이유는 중국 총 부채 대비 헝다의 부채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맞게 중국이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중국 정부가 헝다의 질서 있는 파산을 돕고 있다는 점은 헝다 이슈가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성이 그리 크지 않다.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리먼 브라더스의 사태만큼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슈가 너무 많은 게 이슈인 요즘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대가 깨졌죠. 저도 아침마다 눈 뜨는 게 무서운 요즘인데 이러한 데에는 헝다 이슈도 있지만 금리 인상, 공급망 병목 형상, 그린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의 위험, 미국의 부채 한도에 따른 디폴트 선언 위기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의 주가 하락이 헝다 이슈 때문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해야 할까? M팀 팀원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는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경기 민감주인 건설주와 금리 인상 수혜 및 메리트가 있는 금융주, 보험주 등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